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통한 징계 불복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송 절차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립구도 아니냐 이런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이어 예고한 셈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장관의 대면 보고를 통한 제청을 거쳐서 승인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는 소 자체가 곧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갈등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측은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신청 또 본안 사건인 징계 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긴급하다라는 내용을 쓰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징계 의결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징계 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 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면서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또 멘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거거든요. 네. 집행을 이제 우리 법에는 제가가 아니고 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애둘러서는 이렇게 굳이 얘기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내용상 뭐 대통령을 상대로 저기 내용상으로는 네. 뭐 대통령을 상대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질문을 대립구도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뭐 법상으로는 대통령 처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다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법적인 얘기 측면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얘기했던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각 기자 설명하는 것처럼 앞으로 좀 갈등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이 직접적 갈등 양상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만약 해임의 결과가 났으면 충분히 법적 소송이 좀 예상됐었고 다툼의 여지가 큰데 징계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일탈이 해야지만이 가처분 또 본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도 뭐 중요하지만 그 징계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직이 낫느냐, 해임이 낫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정직 2개월 또 우리 징계 의결서를 봤을 때는 뭐 전혀 없는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충분히 심의가 됐었고 뭐 증거들도 있는 걸 봤을 때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번복시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고한 대로 뭐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죠. 네, 이제 오늘 됐으니까 뭐 며칠 수일간에 이제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져서 됐던 네. 그 이제 그 조미연 판사인가요? 그렇죠. 이쪽으로 또 배당될 가능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왜냐하면 때문에. 같은 거의 유사한 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하기에 예컨대 이제 이미 봤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 배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또? 예. 아무튼 어디에 배당이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 필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아무튼 그 징계 의결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완규 변호사는 또 바로 이제 그 반박을 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일련의 어떤 움직임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 의결서에 대해서 뭐 저 단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좀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이완구 변호사 등등 또 윤석열 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뭐 증거 하나도 없이 다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또 그 공개하거나 이거 이 정도 인정됐으면 해임이 돼야 되지 왜 정직이냐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뭐 법정에서 좀 다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징계 의결서가 공개되고 나서 이 징계 의결서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두고서도 지금 언론사도 이제 언론사별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해석이 갈렸거든요.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제 징계 의결서를 보아하니 역시 이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닌 곳에서는 또 징계 의결서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무리한 징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불복으로 가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 내용 징계 의결서 내용도 좀 부당하다라는 건데 정말로 이제 본인들의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자신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향후 행보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건지 뭐 이건 의결서는 좀 이제 사실은 그 정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결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징계 기록. 증거일 겁니다. 네, 뭐 네. 진술서 등등 네. 그런 게 재판에 다 제출이 될 거예요.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직 2개월이 난 이상 이것을 법정에서 만약에 이 번복시키거나 바꾸려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판단 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좀 구제받기 위해서보다는 좀 후자인 좀 명분이나 뭐 다른 어떤 메시지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네. 궁금하지만 본안 소송에 가서 어떤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이게 이제 또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판사 사찰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얼마 전에 했던 그 법관 대표 회의는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내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남아 있긴 해요. 직무 배제의 본안 소송도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개죠. 앞으로 봐야 될 게. 그렇죠. 예. 아무튼 어떤 결정이 내려서 근데 뭐 본안 소송은 뭐 하루 이틀 내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빨리 한다 하더라도 석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다시 나온 재심 판결인데요. 수원지법은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 임의성이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는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춘재 본인이 여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재판부는 20년 옥고를 치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재판을 마치고 검사들도 윤석열 씨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씨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은 이 인권 침해 등 사법경찰관의 불법이 인정됐고 또 관리감독 책임 있는 검사가 그 역할을 못한 게 드러났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면서 이 검찰과 경찰의 불법 재판부의 오판에 대한 국가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사필 규정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바로 잡는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뭐 윤석열 씨를 생각해 보면 20년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 한 적도 없는데 네. 옥고를 치르고 또 옥고도 옥고지만 그 옆에서 보는 주위의 시선들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다들 인식이 돼가지고 그 교도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출소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네. 누가 보상이 될 거고 뭐 우리 법상으로는 형사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이 사람의 뭐 저는 하나도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준영 변호사 얘기처럼 누가 잘못했고 이런 부분을 좀 지금이라도 공소시효 뭐 소멸시효 떠나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문제가 아니고 저는 윤석열 씨를 생각해서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검사, 판사, 법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전 나중에라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형사보상금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손해배상금이랑요. 이제 그렇죠. 형사보상금만 따지면 뭐 언론 보도 등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7억 원 17억 정도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씨 본인이 그 예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20억 준다고 하고 20년 동안 그럼 감옥 갔다 오라고 갔다 오겠느냐. 그래서 이 보상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사실 그렇죠. 보상이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거 해서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인생에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좀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막 보상금 뭐 얼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분의 정말로 이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경찰이 어떤 검사가 잘못 개입하고 가혹행위 저지르고 해서 이 사건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진상이 좀 밝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시로 되어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걸 과거에 반성할 만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뭐 보상이나 배상 관련한 맞습니다. 그 법적 절차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사과가 아니에요. 이 재판부 당연히 고개 숙여야죠. 잘못한 거니까요. 네. 그 잘못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방조를 했고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래도 밝혀주는 게 정말 진정한 윤석열 씨에 대한 사과가 되지 않을까 국가가. 알겠습니다. 예, 뭐 생각이 그러면서 뭐 돈 따지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 그럼 네가 가라 가봐. 교도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요. 누가 그럼 되는 갑니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와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린 두 자매가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돌봄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요. 10살과 7살 난 자매 둘이 이제 아버지가 출근해서 집을 비운 사이 소시지를 굽다가 식용유를 두른 냄비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식용유에 불이 붙자 당황한 아이들이 이제 냄비에 물을 부으면서 화염이 더 치솟았고 화재로까지 번졌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요. 또 화재 감지기 경고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을 해서 초기 진화에 협조를 했습니다. 네, 네. 다른 주민들이 이제 아이들을 아래층으로 대피를 시키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자매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7살 동생이 이제 팔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웃의 도움과 소방당국 대처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홀로 남은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큰일 날 정말. 뻔했습니다. 예, 정말 지난번에 큰일 날 뭐 뻔했는데. 그 사고가 비슷한 사고 있었잖아요. 예. 10살, 7살이면 지금 제 생각인지 몰라도 저희 아이들 10살 때 혼자 두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데 또 7살이면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15살 미만 어린이를 혼자 두면 아마 아동 그게 학대가 아동 됩니다. 학대로 예. 그러니까 방임도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동 학대로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종종 미국 영화 보면 네. 뭔가 부모가 외출할 때 뭐 옆집 아이라든지 해서 이제 그 돌보기 두고 하는 가요. 두고 알바를 가요. 예. 써서라도 예.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로 심각하게 뭐 적용하진 않지만 10살, 7살이면 우리 기준으로 봐서도 둘이 두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놀랐던 게 식용유 해서 소세지를 구워 먹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몇 번 이렇게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빠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돌봄 문제는 좀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부모 같은 경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런 국면에서 그러면 좀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돌봄에 지금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다. 공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야기죠. 일은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아이들을 10살, 7살 아이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이걸 네. 보조가 되고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네. 큰 사고가 나는 게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코로나가 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지 않을까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소위 이제 라면 형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물론 이제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화재 원인이 이제 라면 끓이던 건 아니었고 그 실화였다라고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사건도 이제 동생이 결국 사망을 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고 이 사각지대 방치한 아이들이 계속 이런 안전사고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은 그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건이니까요. 비슷한 건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지자체나 당국이나 뭐 복지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 줄이겠다,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현장까지 제대로 닿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스 세계 시간에 비슷한 사고를
코로나19 종식되기 전에 또 전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거든요. 단순히 지자체든 복지 당국이든 이것도 만약에 이웃 주민이 빠르게 대처해주지 않았더라면 또 어떤 사고를 이룰지 그렇죠. 몰랐던 거기 때문에 네. 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가 이전에 해야 되는. 코로나 이전에 이런 사고 들어본 적 별로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뭐 이렇게 아이들 둘이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거나 큰 사고 난 적이 저는 기억이 잘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반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이건 돌봄 공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부모 지금 그 가족도 갈수록 늘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양부모라 하더라도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어떤 그 돌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뭐냐면 사회적으로 커버해 들어가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렇죠.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보통 전담을 해가지고 복지 인력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돌봄 같은 것도 언택트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면밀한 관찰이나 조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좀 방역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걸 국가가 지자체에만 알아서 맡기기보다는 좀 국가 단위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입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새벽에 전해진 거 혹시 예. 아십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그 가장 아름다운 골에 주는 푸스카스상을 가사이죠.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벌리전 골이 워낙 또 그렇죠. 유명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다면 누가 탑니까 이 상을? 70m를 질주해가지고. 그건 뭐 정말 그렇죠? 저는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 안 주면 항의하려고 했는데 상을 줬습니다. 푸스카스상을 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세상 미티님이 오늘 하루 그래서 위안이 된다고. 저도 아. 미안이 됩니다. 네, 이런 좋은 소식이 댓글을. 별로 없는 요즘인데 참 위로가 그러게요.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